가 매우 건조합니다. 서울 등 일부 수도권과 충청 내륙, 강원, 호남 동부, 영남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계속되고 있어서 산불 등 각종 화재 위험이 높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19.9도입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노원이었습니다. KBS 제1라디오 4시 경제뉴스를 마칩니다. KBS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지난 1월 300인 이상 대기업의 평균 월급이 925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1월은 원래 성과급도 명절 상여금 등이 포함돼서 다른 달보다 많긴 하지만 900만 원을 돌파한 건 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300인 미만, 그러니까 중소, 중견기업의 경우 평균 382만 원으로 대기업의 41% 수준이었습니다.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월급이 낮은 거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은 몇 해 전 제가 유럽의 임금 격차를 취재한 적이 있는데 당시 EU 통계청이 밝힌 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는 독일은 100대 79, 영국은 100대 85, 프랑스는 100대 90 수준이었습니다. 격차가 좀 있긴 있지만은 우리처럼 이렇게 2배가 넘지 않습니다. 그럼 유럽의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이거 마음씨가 좋아서 직원들 월급을 대기업만큼 주는 걸까요? 당연히 아니죠. 중소기업들의 영업이익이 대기업만큼 높았습니다. 충분히 버니까 월급도 그만큼 충분히 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소기업들의 영업이익이 높을 수 있었던 건 대기업이 착취하지 못하도록 유럽 국가들이 각종 법과 제도를 만들어 놓은 덕분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자의 87%가 지금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데 임금 격차는 매년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저는 KBS 기자 홍사원입니다.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청취자 여러분을 위한 책 선물 이벤트 진행합니다. 신환종 NH투자증권 FICC 리서치 센터장이 쓴 미래 글로벌 경제 생태계를 전망한 책 땅, 돈, 힘. 이 책을 매일 4분씩 추첨해서 보내드립니다. 신환종 센터장의 땅, 돈, 힘 이 책 받고 싶은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홍사원의 경제쇼 출발하겠습니다. 유튜브 오늘도 함께 갑시다. 경제는 어렵고 주식은 더더욱 어려우시죠? 괜찮습니다. 우리에겐 염블리 염승환 이사님이 계시니까요. 친절하고 정확한 주가 분석. 이 시간 꼭 함께해 주세요. 네,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사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식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는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그 에너지 문제부터 좀 다룰게요. 네. 러시아 침공으로 지금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지도가 지금 바뀌고 있다. 에너지 재편되고 있다. 어떻게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까? 이게 이제 유럽이 지금 결국 탈러시아를 좀 하지 않을까. 지금 당장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석탄 같은 걸 일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원유라든가 또 천연가스가 제일 문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당장 이거를 손절을 해버리면 너무 경제 충격이 크니까. 대안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2030년에는 어쨌든 이제 더 이상 안 받는 걸로 이제 결정을 했고요, 사실. 이제 3월달에 아마 발표를 했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점진적으로 천연가스 비중을 당장은 아니더라도 줄이긴 줄여야 되는데 이걸 이제 누구한테 충당을 할 거냐 이런 이제 우려감이 좀 커지는 상황인데 그래서 요새 나오는 얘기가 신문에도 보도가 됐는데 뉴 마셜 플랜이라 그래가지고 뉴 마셜 예전에 2차 세계대전 때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이제 유럽에 미국이 원조를 좀 해줬잖아요. 2차 대전으로 2차 세계 다 망했으니까 유럽이. 근데 이번에는 에너지 쪽에서 미국이 다시 한번 이제 마셜 플랜을 가동을 해서 유럽을 도와줘야 된다. 이건 JP 모건의 CEO가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이 도와준다는 거죠? 미국이 도와준다는 거죠. 에너지를 그러니까 천연가스 세계 최대 또 생산국 중에 하나가 미국이니까 그렇죠. 거기서 이제 배로 실어가지고 LNG 선박을 통해 가지고 유럽으로 보내겠다. 근데 실제로 지금 그 유럽 쪽으로 좀 들어가는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지금 작년 유럽의 천연가스 수출 비중이 이제 미국에서 가는 게 한 34% 정도 예. 유럽 쪽으로 가는 게 그 정도 비중이었는데 예. 올해 75%까지 지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미국에서 많은 물량이 예. 유럽으로 이제 가기 시작을 했고 예. 앞으로 이 물량을 더 늘리겠다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는 그래서 유럽 쪽에 들어가는 이제 천연가스량은 늘어날 텐데 근데 다만 이제 워낙 그 러시아에서 받는 물량이 좀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걸 얼마나 이제 효율적으로 잘 교체를 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걸 또 받으려면 독일 같은 경우는 터미널이 없나 봐요. 배로 받으려면 그래요? LNG 선박 그 이제 입점할 수 있는 터미널이 있어야 되는데 저 북해 쪽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독일은 좀 어렵고 근데 예. 독일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터미널을 짓겠다고 했거든요. 예. 근데 독일은 대부분 러시아에서 받았어요. 이 파이프라인. 그렇죠. 예, 그냥 이제 이렇게 받았는데 선박으로 받으려고 하니까 이제 그걸 이제 짓는데 또 시간도 걸리고 해서 그러니까 당장 뭐 미국이 모든 걸 다 공급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제 투자자분들이 좀 아셔야 될 거는 어쨌든 이 흐름 자체는 좀 바뀌긴 어렵다. 어쨌든 유럽은 러시아 의존도를 앞으로 줄일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이나 요새 또 카타르 얘기도 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카타르 천연가스 가장 많이 생산하니까. 근데 이제 카타르에서 만약에 원조를 그러니까 조달을 받으면 이게 또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또 굉장히 불편하죠. 왜냐하면 그쪽하고 이제 장기 공급 계획을 맺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물량을 또 뺏기면 또 안 되거든요, 사실. 우리 가스 공급 가격을 올리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로 좀 얽혀 있어서 좀 매듭을 풀기는 좀 어려운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뭐 EU에서 EU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이제 자기네들 이제 우방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글로벌 공급망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뭐 러시아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분산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자유무역이라고 그동안 몇십 년 동안 시장이 이렇게 움직여 왔는데 이번 전쟁을 계기로 해서는 30년간 이제 이어져 왔던 이제 자유무역 체제가 끝나고 탈세계화로 간다. 그러니까 신냉전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는 서로 이렇게 가고 또 다른 쪽은 다른 쪽끼리 우방을 맺어서 가는 이런 이제 현상으로 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한국 경제에는 사실 좀 위기이기도 하고 또 이걸 또 잘 활용하면 뭐 기회라는 또 표현도 좀 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쨌든 많은 것들이 좀 앞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카타르니 뭐 미국에서 어쨌든 유럽에서 필요한 천연가스를 만약 공급한다면 배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럼 요즘 그 조선주들은 동향이 좀 어떻습니까? 오늘은 좀 빠지긴 빠졌어요. 이제 근데 이제 빠진 이유가 뭐 나빠서 빠지기보다는 좀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동안 실제로 그럼 이것 때문에 오른 거예요? 이 가능성이 좀 크고요. 그러니까 그렇겠네. 이게 무슨 뭐냐면 사실 이게 아니더라도 수주가 잘 된 건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조선주도 수주 굉장히 잘 됐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스토리가 붙은 거죠. 이거를 이제 LNG 선박을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미국뿐만 아니라 카타르 아니면 저기 나이지리아도 있고 이런 데서 결국 수출을 하기 위해선 유럽으로 보내든 어디로 보내든 간에 이제는 선박을 통해서 보내야 되니까 특히 카타르가 지금 굉장히 그 에너지 그러니까 천연가스 플랜트 건설을 많이 하는데 여기서 이제 대규모 어쨌든 이제 선박을 수출을 해가지고 LNG를 이제 수출하겠다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굉장히 지금 수주들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뭐 미국 이런 뉴스들까지 터지니까 조선주들이 이제 이거는 그냥 1, 2년짜리가 아니다. 좀 구조적이다. 뭐 2024년 5년까지도 좋은 거 아니냐. 그래서 지난주만 해도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현대중공업도 한 20% 이상 올랐고요. 거기에 이제 기자재라 그러죠. LNG 선박의 그 본행제라고 하는데 LNG는 이렇게 천연가스를 이제 액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온도를 확 낮춰야 되잖아요. 낮은 압력을 고압으로 해서. 그래야 이제 부피가 줄어들어서 운반을 하니까 그걸 만드는 업체 중에 하나가 이제 본행제라 그래가지고 뭐 한국카본이나 뭐 동성화인텍 이런 기업들이 이제 같이 올랐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조선주들은 실제로 좀 주가가 굉장히 좀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 에너지 재편 관련해서 어쨌든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화를 종식시키는데 마지막 대못을 박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많더라고요. 그럼 지금 에너지 관련해서도 우방끼리 우리끼리 나눠 쓰자 지금 이거잖아요. 미국이 뉴 마샬 플랜이라는 이름까지 신조어까지 만들어서 유럽을 이제 에너지를 지원하겠다라고 하면은 러시아도 그 천연가스를 어딘가는 팔아야만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중국이죠. 중국, 인도.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뭐 이게 정확한지 모르지만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전쟁한 이유 중에 하나도 중국을 믿고 한 거 아니냐.
이거 이 사태를 예견 안 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푸틴도 당연히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 보면은 그런가요? 아니 근데 제재 당할 건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제 전쟁하는 순간 그 전부터 경고를 좀 했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했던 건 이제 중국이 뒤에서 좀 받아줄 물량이 있는 거 아니에요. 특히 중국은 러시아 이제 물량을 봐 중국 입장에서 나쁜 게 아닌 게. 바로 이제 파이프로 연결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파이프로 연결하면 굉장히 단가도 싸고. 그래서 이제 러시아로부터 실제로 이제 구매를 했다는 얘기도 좀 나오는 것처럼 중국이 결국에 이제 러시아 손을 잡고 같이 가지 않을까. 특히 중국은 뭐 유럽과 비교될 정도로 엄청난 또 이제 석탄도 있지만 천연가스 앞으로 소비를 많이 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중국이 항상 문제가 됐던 게 지금도 중국은 석탄으로 이렇게 보일러 같은 걸 많이 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천연가스로 바꾸면 환경에도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근데 천연가스 수급을 예전에 이제 러시아에서 많이 못했는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이제 파이프라인만 연결을 하면 천연가스를 수급을 받고 그걸로 이제 발전소를 또 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서로 좀 윈윈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러시아는 어쨌든 이제 중국의 손을 좀 잡았다라고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전쟁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우리나라 그 미세먼지 뭐 이게 어쨌든 중국의 석탄 발전소가 상당 부분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 보면은 좀 그 러시아가 중국 쪽에 천연가스를 좀 많이 좀 공급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우리나라처럼 도시가스로 이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가스 공급을 받기 때문에. 자 다음에 그 수출 얘기 좀 그 무역 수지가 지금 적자가 났어요. 올 1분기에 이거 무역 수지 적자는 굉장히 오랜만이잖아요. 수출액은 사상 최대치였는데 이거는. 일단 그 어느 정도나 적자가 난 거예요? 적자가 많이 난 건 아니죠, 물론. 아주 많이 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은 좀 이제 우려가 되는 게 무역 수지가 분기 기준으로 적자 난 게 2008년 이후로 처음이거든요. 그때 이제 금융위기 때. 그때는 그럴 만했었겠고. 뭐 한 달씩 무역 적자 난 적은 있었어요. 과거에도. 근데 분기 단위로 난 거는 2008년 3분기면 그때 한참 이제 미국이 리먼 사태 터져가지고 위기 때죠. 그때 이후로 처음으로 지금 이제 그 분기 단위로는 적자가 났고 근데 이게 좀 데이터가 되게 좀 아이러니한 게 수출도 너무 좋아요. 수출도 역대 최대. 근데 수입이 너무 많이 늘어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수입 특히 이번에 뭐 수입액 중에도 당연히 에너지 수입액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이게 전체 수입 중에 25%가 원유, 석탄, 가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가. 근데 이 수입액이 1년 전보다 무려 96%나 급증을 하게 되니까 당연히 이제 에너지 수입이 늘어나면서 너무 수입이 커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수출도 좋았는데 옛날처럼 원자재 가격이 하향 조정 안정화됐으면 지금 당연히 무역 수지도 엄청나게 흑자가 났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사실 근데 이게 빚이 발해버린 거죠.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원가 부담이 커져버리니까. 그럼 거의 전적으로 석유, 천연가스, 석탄 수입액이 증가해서 이 적자가 난 거예요? 그랬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차지하는 게 크고 그리고 이제 이것만 오르는 게 아니라 또 각종 비용들 지금 보면 뭐 시멘트도 마찬가지인데다가 또 거기다가 지금 농산물 가격도 지금 심상치가 않잖아요. 공로지금 밀가격도 에그플레이션이라고 뭐 얘기할 정도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 에너지보단 비중이 작더라도 영향을 또 안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이 수출주들이 최근에 못 가는 게 수출은 잘 돼요. 매출은 잘 나오는데 문제는 지금 이제 원가 부담. 이걸 어떻게 상쇄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무역 수지 적자에 대한 지금 부담감이 좀 점점 커지고 있어서 좀 우려되고 그리고 4월 20일 정도 지나면 4월 21일 날 이번 주가 될 텐데 그 1일부터 20일까지 데이터가 또 나올 거예요. 근데 아직은 지금 모르는데 4월 1일부터 10일까지 데이터가 나온 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지금 안 좋아요. 이것도 지금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났습니다. 4월 1일부터 우리나라는 10일 단위로 발표를 하잖아요. 근데 수출 증가율이 3%에 그쳤고요. 물론 이제 일평균으로 따지면 17%니까 아직은 수출은 너무 걱정할 단계는 아닌데 이번에도 수입이 또 너무 크게 늘어나가지고 조금 이제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났고 그리고 이 무역 수지 이제 적자도 적자인데 약간 좀 리스크가 커진 게 홍콩이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하는 국가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4위 정도 하거든요. 근데 홍콩 수출액이 지금 40%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홍콩이 셧다운 당했잖아요. 상하이뿐만이 아니라 홍콩도 굉장히 코로나 때문에 고생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게 뭘 시사하냐면 지금 중국이 지금 상하이가 봉쇄령 내렸잖아요. 이러면 또 지금 4월 중순에 거의 절정이 달했는데
4월 20일까지 수출 데이터는 또 굉장히 안 좋게 나올 수도 있어요. 중국 비중이 높으니까. 예.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좀 체크하실 건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건 우리가 어떻게 통제는 못하는데 예. 수출은 그래도 우리의 마지막 보루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수출마저 꺾이면 또 굉장히 또 리스크가 또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나오는 그 수출 데이터들 좀 계속 좀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중간중간 제가 좀 그 청취자 문의 좀 소개할게요. 4728님이 증권 용어 중에서 대용가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뭘 말하는 건지 물어보시는데.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대용가요? 대용가?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그거는 한번 거기 그 증권사에 그 업무 담당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이 아마 아실 겁니다. 한번 전화 한번 해보시면. 그리고 5047님하고 9828님 뭐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얘기는 계속 많이 하시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삼성전자가 오늘 조금 올랐어요. 이게 뭐 올랐다고 하기도 좀 민망한데.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빠지는 이유는 뭐 저도 많이 말씀은 드렸지만 일단 삼성전자 자체 문제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뭐 GOS나 파운드리 뭐 수율 문제 이런 것들이 귀가 닳도록 그 얘기 들었어요. 뭐 워낙 많았으니까. 근데 이제 이걸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근데 결국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좀 해결될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는 보거든요. 수율이라는 게 만들면 늘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건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지금 문제가 생긴 건 뭐냐면 메모리 쪽에서 삼성전자 그동안 메모리 돈 잘 벌었잖아요. 1분기도 역대급 실적 난 게 메모리인데 이게 이제 외국인들이 자꾸 파는 이유 중에 하나가 메모리도 꺾인 것 같다. 왜냐하면 중국이 저렇게 난리가 났는데 IT 수요 꺾이는 거 아닐까? 그러면 당연히 누가 제 IT 제품, 그러니까 거기 들어간 반도체도 당연히 수요가 줄겠죠. 그렇죠. 우리나라 반도체를 가장 많이 사는 게 중국인데. 중국 쪽이니까 거기다 전쟁 나서 사람들이 소비 줄이면 IT도 당연히 뭐 지금 물론 필수 소비재는 맞는데 사는 시기를 또 늦춰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당장 뭐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으니까 IT를 안 산다고 해서. 이제 이런 우려죠. 근데 이게 이제 투자자분들이 당연히 힘드실 수밖에 없는 게 당장 현실화된 건 아니거든요. 데이터가 나온 것도 아닌데 외국인은 그 우려 때문에 그냥 주식을 계속 팔아요. 지금 삼성전자가 비싼 것도 아닌데도 그러니까 이 우려감이 해소되는 시기가 좀 나와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상하이 일단 셧다운이 좀 완화돼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가. 그래서 지금 뉴스를 보니까 20일경에 지금 내일 모레잖아요. 락다운을 좀 풀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조금 그걸 풀어주면 얼마 전에 지준율도 낮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만 좀 풀어주면 삼성전자 주가는 그래도 조금은 좀 회복되진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러시아 어쨌든 침공으로 에너지 대란이 지금 뭐 아까 에너지 재편도 지금 얘기가 되지만은 그 반사 이익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국내 철강사 그 강관 수출이 맞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늘었다고 하는데 강관 수출이 강관 수출이 일단 왜 늘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늘었는지 이렇게 눈에 띄게 막 늘은 건지 그거 궁금하거든요. 왜 늘은 거예요? 강관 수출이? 일단 왜냐하면 이제 국제 에너지 가격이 튀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LNG 수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LNG로 이제 선박이 실어가지고 수출하는데 미국에서 셰일 가스라 그러잖아요. 이제 중부 내륙 지역인가요? 그쪽에 가스가 많이 묻혀 있잖아요. 당연히 유럽으로 수출하려면 이걸 캐야 되잖아요. 캐서 뭐 그거를 물론 뭐 트럭으로 운송해도 되겠지만 그 부피가 큰 걸 파이프로 그래서 그걸 만드는 업체들이 한국에 좀 있는데 한국산이 미국에서 지금 점유율이 1위래요. 미국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한국산이라고 합니다. 강철관이? 파이프, 그러니까 점유율이 한 23%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도 있지만 한국 비중 1위고 근데 아무래도 이거를 많이 시출을 하게 되면 더 많은 파이프라인이 좀 필요하겠죠. 그것도 하나 있고 거기다가 이제 이게 스테인리스 강관이라 그래가지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LNG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액화 상태로. 근데 액화 상태로 이제 배에 싣기 전에 그거를 이제 파이프라인으로 연결을 해서 실어줘야 되는데 그거를 스테인레스로 만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스테인레스 특수광이라고도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저온을 견뎌야 된대요. 일반 파이프라인은 그걸 못 견딘다고 합니다. 160도 정도 되거든요. 영하. 그걸 견디려면 스테인레스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걸 또 우리나라 업체들이 잘 만들어요. 만드는 업체들이 한 2군데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또 전적으로 수출을 해요.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는 게 아니고 수출 물량으로 이제 나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1분기 강관 수출이 30% 늘었다고 하고요. 특히 미국 수출이 그 비중이 원래 54% 정도였는데 전체에서 이번에 60%까지 늘어났고 미국 수출 물량도 50% 증가했다. 이게 실제 데이터가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유럽의 지금 탈러시아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 이제 미국의 수출이 늘어나면서 관광업체한테 실제로 지금 수치가 나오다 보니까 관광주가 이거 최대 수혜주 아닌가? 이래서 지금 주가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 근데 관광주들이 지난 몇 년간 되게 못 갔잖아요. 굉장히 부진했어요, 사실은. 그랬나요? 왜냐하면 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친환경주의자잖아요, 바이든 대통령. 트럼프 때는 안 그랬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셰일 오일, 셰일가스 시추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죠. 그렇지. 왜냐하면 이제 탄소 배출이 많으니까. 환경 피해, 오염 피해는 굉장히 커요. 셰일. 그러니까 신재생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이 관광업체들 입장에서는 이거 시추를 적게 하면 할수록 수요가 줄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퍼가 막 3배, 4배밖에 안 됐어요. 근데 너무나 쌌는데 이 모멘텀이 이제 나와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그냥 순식간에 이게 수혜주구나. 러시아 침공으로 이건 또 반사이익을 받은 거라 이거군요. 근데 여기 미국만 할 게 아니라 이제 이거를 나중에 배로 실어다가 거기에 할 때 또 파이프라인으로 연결해서 공급을 해줘야 되니까 유럽이나 다른 지역에서도 이게 또 파이프라인 설치 수요가 늘어날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스토리텔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가들이 좀 최근에 굉장히 가파르게 좀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럼 이 관광업체들 또 특수광업체들 같은 기업들 그 주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계속 뭐 이거는 호재가 이어지는 거 아니에요? 나빠질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근데 이게 리스크는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게 그 첫 번째가 이 아까 스테인리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니켈로 만들어요, 스테인리스를. 근데 아시겠지만 니켈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렇죠. 전쟁으로 원가 부담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니켈 가격이 꺾이면 또 달라지겠지만 니켈 가격이 2차 전지 양극재에도 많이 쓰이니까 이게 쉽게 꺾이긴 좀 어려운 구도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이 철강 쿼터제를 하고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에 수출할 수 있는 관관이 100만 톤으로 딱 제한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걸 풀어줘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부분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알아보니까 세아제강만 미국에 설비가 있대요. 그 회사는 미국에서 직접 생산해서 납품이 가능한데. 그건 쿼터제하고 상관없고. 근데 이제 대부분의 기업들은 미국에 없으니까 100만 톤 이상은 수출을 못 해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물량을 늘리고 싶어도,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풀어주지 않는 이상 아무리 늘리고 싶어도 이제 못 늘리는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LNG용 관관, 이 스테인리스, 이거는 대부분 또 한국에서 만들어 수출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생각하실 건 미국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이 쿼터제를 풀지 않으면 이게 좀 막혀버릴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그건 꼭 리스크는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아까 그 대용가라는 게 뭐냐면은 김종길 님이 이 대용가라는 거는 은행에서 주식담보대출 받을 때 주식평가 가액을 말하는 거다라고 답을 주셨네요. 저는 처음 들어봐. 이게 왜 필요한 거죠? 저도 이게 잘 못 들어가지고. 하여튼 그렇답니다. 그 강간 관련해서 그 서울시가 상수도 간 교체 작업 지금 뭐 한다고 하잖아요. 하더라고요. 이것도 또 호재로 작용했다. 그러니까 미국 수출도 호재였지만은 서울시에서 상수도 간 이제 교체 작업도 이거 검토하는 것도 지금 호재로 작용한다, 이 얘기거든요. 이거 서울시에서 교체하는 게 그렇게 막 많은 양이 되나? 이게 근데 정확하게 얼마 규모인지는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그 2040 서울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이게 사용 연수가 30년 이상 된 거 있잖아요, 상수관. 요거를 이제 교체한다고 하는데 이게 길이가 꽤 되더라고요. 3,073km. 이게 이 정도를 좀 교체를 해야 된대요. 교체를 서울시에서만 그러니까 상수관이 3,000km가 넘나 보죠. 근데 이게 과거에 교체 사업을 고려해 봤을 때 규모가 수조 원 정도 육박할 것 같다. 그걸 한꺼번에 다 교체한다. 점진적으로 하겠죠. 2040년까지니까. 2040이니까. 2040이니까 점진적으로 할 텐데 그걸 한 번에 하면 또 너무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다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일부 이제 수출보다는 내수 쪽 비중이 높은 기업들도 있어요. 뭐 플라스틱 뭐 이게 상수관 있잖아요. 그런 거 만드는 기업들이 실제로 이제 급등했는데, 실제로 이제 수주를 받아야 되는 거니까 또 공공 수준 마진이 높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간 거는 맞는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실적에 어느 정도 반영될지는 회사에 꼭 전화도 해보시고 꼭 파악은 꼭 해보시고 투자를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홍사원의 경제쇼 매일 청취하는 최만식이라는 분이
고맙습니다. 매일 청취하신다고 합니다. 앞으로 여행주 흐름 전망 예상 부탁드린다고 하셨는데 이건 저도 예상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니 근데 저도 제가 주말에 여기 네. 이제 여의도에 저 더 현대백화점도 가보고 네. 영등포도 한번 갔다 와봤어요. 거기 신세계백화점 있잖아요. 바글바글하죠. 아니요. 제가 안 그래요? 바글바글 할 줄 알았어요. 솔직히. 안 그래요? 평소보다 사람이 없어요. 일요일날 갔다 왔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이 너무 많았죠. 주차장도 네. 별로 안 밀리는 거예요. 왜 이러지? 그랬더니 그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사람들이 다 백화점에 많이 가긴 했잖아요. 근데 이제 보니까 이제 진짜 리오프닝을 하다 보니까 해외로 빠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백화점에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제가 체감적으로 느끼기에. 여행 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네, 여행도 많이 가고 특히 이제 보니까 이제 실내보다는 실내로 많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기 여의도에도 보니까 여의도 공원 주변에 아주 거기 주차를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워낙 많이 이제 야외 쪽이다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행주는 그런 면에서는 분명히 투자 메리트는 있다고는 보는 게 맞는데 다만 그걸 또 선반영을 좀 많이 했어요. 주가들이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누구나 다 알거든요. 리오프닝주 좋고 여행 누구나 이제 좋아지는 거 아는데 모두가 다 아는 사실 가지고는 이게 좀 초과 수익을 내기가 솔직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행주 사기는 조금 늦은 거 아닌가. 그래서 조금 늦었다. 왜냐하면 벌써 좀 많이 올랐어요, 실제로. 많이 올랐어요? 주가가 1월부터 이미 움직였어요. 그때 한참 확진자 늘어날 때 발빠른 투자들은 이거 어차피 치사율 낮은데 겨우 리오프닝 할 거다. 이제 미리 이제 그때부터 투자하시는 분 꽤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이게 확정되니까 오히려 파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군요. 그래서 투자 관점에서는 조금 약간 저는 시기상 좀 늦은 거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3775님이 네이버하고 카카오는 미래가 안 보이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셨네. 아니 미래가 안 보이는 건 아니고요.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뭐 우리 예전에도 그 얘기 했잖아요. 성장주 대 가치주 얘기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근데 성장주를 지금 시장이 안 봐요. 안 쳐다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성장주죠 사실. 왜냐하면 뭐 카카오가 퍼 50배가 넘고요. 네이버가 30배 넘으니까 성장주 맞고 한때 뭐 80배, 90배 받았거든요. 한참. 그래서 코로나 터지고 나서 카카오가 한 6배 정도 올랐어요. 1년 만에. 주가 엄청나게 올랐는데 그때는 유동성도 좋고 뭐 사람들 언택트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카카오가 최고의 주식이었죠. 사실 당시에는. 근데 지금은 왜 안 좋아졌냐면 일단 카카오는 뭐 우리가 비난도 많이 했잖아요. 뭐 그런 이슈도 있었던 데다가 일단 리오프닝 하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이제 밖에 나가기 시작하거든요. 언택트가 좀 시들시들해져요. 예전보다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금리가 지금 이제 국고채 금리가 3%까지 올라왔어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성장주 할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최근에 엔비디아가 고점에서 30%나 빠져버렸습니다. 주가가. 그리고 오늘도 시장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코스피는 좀 버텼는데 코스닥의 그 엔터주들 있잖아요. 엔터주들이 6에서 7% 폭락을 했고요. 2차 전지 소재 업체들 있죠. 뭐 이렇게 양극재 만드는 뭐 고평가됐다는 하는 그런 기업들이 막 지금 오늘 보니까 4에서 5%씩 그 이유도 없이 빠져버린 거예요. 저도 이게 얘네 왜 빠졌지 이게 찾아봤는데 마땅한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제 뭐 전문가분들이나 하는 얘기 보면은 결국엔 지금 성장주를 좀 버리는 거 아니냐. 금리가 너무 높으니까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네이버 카카오도 약간 그 범주거든요. 그래서 미래가 암울하다는 게 아니라 시장은 지금 저평가된 걸로 좀 선택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강한 업종들이 아까 조선 업종. 이런 업종들은 인플레시기에 되게 좋거든요. 가격 전가를 하니까. 근데 지금은 리오프닝도 되고 지난 몇 년간 성장주 너무 좋았는데 밸류 부담 있는데 금리까지 오르고 굳이 이걸 사야 되나 지금? 싸고 좋은 게 훨씬 많은데 그러니까 시장은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카카오 네이버가 나쁘다기보다는 지금 선택을 못 받는 게 아닌가.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인플레이션 시대 지금처럼 금리가 올라오고 물가가 올라가는 시기에는 가격을 전가시킬 수 있는 그런 업종은 주가가 방어가 가능하고 그렇지 못한 이제 주로 성장주들이 그런 부분이겠죠. 그런 부분들은 미래 가치 당겨서 사실 반영을 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조선주가 강한 거는 요새 신조선가라고 선박 수주 단가 계속 올라간대요. 이런 기업도. 그리고 요새 제일 센 섹터가 아까 그 비료
비료도 가격이 지금 계속 올라가요. 예. 정가를 하니까. 음식료 업체 중에서도 가격 정가하는 기업들 오늘 보니까 뭐 이게 좋다는 게 아니라 닭고기 주들이 또 많이 올랐어요. 예. 닭고기 가격도 뭐 올린다는 얘기도 있고. 예. 그러니까 이제 가격을 정가시킬 수 있는 업체라고 하면은 시장에서 예. 일단 이제 매수세가 좀 붙어가지고 예. 주가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인플레이션 그 방어할 수 있는 업체들. 예. 가격 정가 가능한 이쪽을 좀 계속 선택하는 그런 분위기 같아요. 지금 시장. 그래 지금 닭고기나 뭐 이런 게 예. 가격이 어떻게 정가가 될까? 가격 전가라는 게 예. 그러니까 닭고기 값이 사료값이 올라가고 원가가 이 원재료 값이 원가가 네, 올라가서 올라가니까. 이걸 갖다 소비자가에 반영시키는 이만큼 올랐으니까 우리도 소비자가에 네. 10% 올려야겠어. 이게 가능한 기업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가능할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제 기대감인데 예. 올릴 것 같다. 근데 얼마 전에 한 그 치킨 프랜차이즈가 올려서 한번 욕을 많이 먹었잖아요. 네, 올려야 된다라고 뭐, 했죠. 예,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예. 한번 이제 난리가 났었는데 뭐 3만 원은 받아야 예, 3만 원 받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치킨이 아니라 병아리인데. 근데 이제 그만큼 이제 원가 부담이 있는 거는 뭐 이해는 하는데 예. 소비자들은 당연히 저항을 하죠. 예. 근데 이제 올려도 이제 그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미국에서도 보면요. 코카콜라는 주가 계속 올라가요, 지금. 아무리 가격을 올려도 사람들은 코카콜라 먹으니까. 비싸도 그러니까 먹어야 그런 되니까. 인플레 시대. 애플 주가도 버텼던 게요. 사실 성장주잖아요. 근데 애플은 가격 올리거든요, 계속. 독점적이니까. 근데 애플 아이폰은 사실 어떻게 보면 소비재예요. 필수 소비재. 이제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제품 중에 하나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은 오히려 더 지금 수혜를 받으면서 올라가는데 예를 들면 근데 가격 정가를 못하는 기업들이 있죠. 경쟁이 너무 치열해가지고. 그런 거는 또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 가격 정가 할 수 있냐 없냐.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이해가 좀 되네. 그러니까 독점적이면은 그러니까 꼭 써야 되면 비싸도 어차피 사야 되니까. 그건 가격이 올릴 수. 야 우리가 비싸게 원료가 비싼데 이거 안 올릴 수가 없어. 이렇게 하면 뭐 울며 겨자 먹기로 살 수밖에 없지만은 경쟁이 치열한 데는 전가를 못 시키니까 그런 기업들은 주가가 요즘 시기에는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너무 이제 고만고만한 제품들이면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죠. 오히려. 그렇군요. 자 그리고 그 지난 14일부터 이게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이거 개정안이 시행됐다고 해요. 네, 뭐 저도 한번 이게 어떤 내용을 일단 담고 있는 거예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상시 300인 이상이 이제 직원이 일하는 기업 있잖아요. 그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뭐냐면 확정 급여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퇴직급여가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DB형, DC형, IRP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개인 퇴직연금 제도라 그래가지고 개인들이 이제 직접 할 수 있는 건데 보통 이제 기업에서 하는 게 DB형 아니면 DC형인데 DC형은 이제 뭐냐면은 자기 그 이제 개인이 직접 자기가 이제 퇴직금을 운영하는 거죠. 그러니까 맡기는 게 아니고 예금 적금에 넣든가 아니면 어디 본인이 주식에 투자하든가 이렇게 해달라 하고 요청을 하는 거죠. 요청을 하는 거고 DB형은 회사가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회사가 개인의 의사랑 상관없이 내가 넣고 대신 맡아서 관리해줄게. 이제 퇴직할 때 이제 주는 거잖아요. 그건 다 뭐 예금 보험 이런 데 들어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게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법을 바꿨는데 뭐냐면 DB형이 이제 대부분이 DB형을 많이 좀 채택을 했어요. 한 60% 이상이 DB형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예적금이 방치가 돼 있어가지고 수익률이 지금 2%대밖에 지금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은행 예금 수준이죠. 그렇지, 예금이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안전하잖아요. 안전은 한데 너무 이제 수익률이 좀 낮은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를 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그 전에 이제 인사 담당자가 그냥 이제 이거 관리하기도 좀 힘들고 하니까 그냥 방치한 거죠. 예금에 넣어놓고. 근데 이제는 운영위원회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운영 계획서를 만들어서 이거를 목표 수익률 딱 결정을 하고요. 자산 어디다 얼마 배분하고 성과를 또 어떻게 평가할지 이런 것들을 적은 계획서를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거를 만들어서 이제 연 단위로 계속 운영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굴리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예금에만 넣어놓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이제 법을 바꿔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쨌든 간에 이 법 개정에 따르면은 이제 가만히 방치하면 안 되는 거죠. 아니, 지난주에 사실 강방천 회장이 나와서도 그 얘기는 하긴 했었어요, 잠깐. 이게 너무 안전빵이라고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안전한 곳에만 이렇게 그냥 그 원금 날리지 않을 곳에만 지금 다 있어갖고 이런 게 주식 뭐 연기금 같은 게 퇴직연금이 굉장히 많은데 이걸 주식시장에 들어오면은 주식시장을 굉장히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실탄이 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라고 하는데 어쨌든 회사가 우리는 퇴직금 이거 뭐 수익률은 좋지 않다 하더라도 이거 떼이지 않게 날리지 않게 안전한데 그냥 예금 한 2% 정도만 우리는 운영할래. 네.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걸 왜 국가가 강제해서 굳이 위험 자산인 뭐 주식시장 같은 데 투자하라, 돌려라, 굴려라. 그걸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이거는 그러니까 정확한 뭐 내용이 그게 나온 게 아닌데 이제 그런 요구가 좀 많았다거든요. 너무 수익률이 좀 낮아서 방치돼 있는 게 예적금이 안전하긴 하지만 예적금 말고 이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그 DB형 있잖아요. 그것도 뭐 수익률이 엄청 확정급여형. 확정급여 그것도 그러니까 DC형이죠. DC형 이제 개인들이 직접 하는 개인이 지정하는 거. 지정하는 게 이게 수익률이 3.47% 정도 되고요. IRP가 3.84%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 개인이 드는 거. 개인이 드는 거죠. 이게 이제 수익률이 좀 괜찮은데 너무 DB형이 좀 낮다 보니까 이거를 좀 약간 강제하는 게 낫지 않냐. 그러니까 좀 지적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안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운영 계획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안 하면은 이제 500만 원 정도 벌금을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벌금이 그렇게 뭐 세진 않는데. 세진 않는데 아무튼 이제 요건 이제 어쨌든 이제 강제상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돈이 다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지금 DB 유형 아까 말씀드린 DB 유형이 전체 60.2%인 153조가 있거든요. 지금 퇴직연금이. 이 중에 펀드로 운용되는 게 지금 7조 원밖에 안 된대요. 153조 중에 7조가 펀드 쪽으로 그렇죠. 운영. 그럼 4.5%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중에 좀 많은 부분이 펀드 쪽으로 좀 이전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좀 자산 측면에서는 좀 이제 주식시장 관점에서는 자금이 들어오면 좀 긍정적일 수 있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그걸 좀 기대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그러면 어쨌든 그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일단 이 퇴직연금이 조 단위의 자금이 새로 수급이 될 수 있으니 그 부분은 가능성이 좀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법이 그렇게 바뀌었으면 당연히 지금까지는 그 퇴직연금 운용하는 회사에서 하는 사람들이 그냥 안전하게 그냥 냅둔 거죠. 떼이지만 않게 그냥 원금만 보장해줘라고 했었는데 자산운용사에 맡겨서 굴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자산운용사에 맡겨야 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자산운용 직접 하지는 못할 테니까 위험해서 위탁받아서 하는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주식시장에 그 돈이 많이 펀드나 뭐 그 직접 투자나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식시장에서는 이게 어쨌든 법으로 강제했으면 굉장히 호재일 것 같은데. 호재일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왜냐하면 150조 중에서 지금 몇 조 안 되잖아요. 4.5%니까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 돈만 지금 펀드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되게 되면 지금 보니까 DB형 자금 같은 경우가 이제 외부 위탁 운영 관리를 해야 되는데 공모펀드 쪽에서는 KB랑 삼성자산운용이 좀 굉장히 규모가 좀 큰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서로 이제 어떻게든 이제 따내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자금을 어쨌든 받게 되면은 운영을 해야 되니까 은행 예금금리 그러니까 지금 2%인데 여기 목표가 연 한 5% 된대요. 3% 추가 수익을 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위험 자산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물론 한국만 하진 않겠죠. 뭐 미국도 할 그렇죠. 거고. 미국은 퇴직연금의 상당 부분이 다 주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국 그 주식 투자율이 일반인들이 높은 것도 다 이런 이유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이 급락을 하면 자꾸 이제 방어책들이 많이 나오는 게 미국의 이제 개인들이 지금 문제가 생기는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리고 미국이 애플도 그렇지만 자사주로 엄청 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CEO들이 임무 중에 하나래요. 자사주 매각 자사 매입하는 걸. 왜냐하면 주가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미국 국민들의 대부분이 다 주식 쪽에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게 좀 한국과 미국의 좀 차이점 중에 하나죠, 사실. 그렇군요. 그럼 이게 적립금 운용위원회라는 게 이게 회사마다 그럼 이게 앞으로는 2개 법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것 같아요. 300인 이상인 경우에. 그러니까 대기업인 경우에. 그럼 이게 그 퇴직금 주식시장에는 나쁠 것 같진 않아요. 나쁘진 않죠. 그럼 개인들 그 퇴직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수익률이 영향이 있는 겁니까? 그럼 더 높아지는 거예요? 개인들이? 평균적으로 높아질 거라고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2%니까 그리고 보통 이제 4에서 5% 정도를 목표로 하니까 물론 뭐 너무 주식 비중이 높으면 안 되겠지만 주식 비중도 아마 제한시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무한대로 뭐 100%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2%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퇴직연금 그 가입자 이거 아니고 55살 이전에 그 퇴직이나 이직할 경우에 그 아까 말한 IRP, 그러니까 개인형 퇴직연금 이거 드는 분들 있잖아요.
이거로 퇴직금을 수령해야 하는 제도도 새로 도입됐다고 하는데 네네. 55세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에 네. 이거는 이런 분들도 꽤 있을 테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건지 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퇴직연금 이제 가입한 분도 계시고 예. 미가입자도 있잖아요. 퇴직연금에 미가입하는 데도 꽤 있거든요. 예.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그냥 이제 자기가 돈으로 받았잖아요. 예. 근데 이제는 55세 이전에 퇴직하면서 근데 퇴직금 제한은 있습니다. 300만 원 이상일 경우. 300만 원 미만이면 해당은 안 되고 300만 원이 넘으면 IRP 네, 요 계좌로 이제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그걸 받아서 이제 본인이 운영을 하는 거죠. 아, 개인이? 네, 이제 그걸로 받게 돼요. 네네. 그래서 사실 이게 그 연금 같은 경우는 IRP에 가입을 하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55세 이상이 됐을 때는 그 전에 하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좀 그 세액 공제 혜택이 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55세가 이제 지나서 내가 연금을 수령을 하게 되면은 그 연간 최대 700만 원까지 16.5% 세액 공제 혜택이 들어가게 됩니다. 꽤 높네. 네. 그래서 연간 최대 700만 원까지 16.5%고 그리고 퇴직소득세 뭐 30% 정도도 세액 경감이 좀 된다고 하니까 세금 혜택이 좀 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굉장히 좀 유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근데 어쨌든 이제는 이게 의무화됐기 때문에 그렇게 그렇겠네요. 좀 제도가 좀 바뀌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373님이 쌍용차 인수전 이거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지금 쌍방울 뭐 지금 다시 들어간다고 했고 에디슨도 포기한 건지 아닌 건지 애매하고. 네, 에디슨은 쉽지 않아진 것 같고요. 일단 왜냐하면 지금 대금을 못 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거는 해지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때 이제 왜냐하면 그 날짜까지 냈어야 된 계약 조건에 못 냈기 때문에. 그 에디슨 이번이 좀 어려워졌고, 그 지금 회사도 지금 상장 폐지 위기이기 때문에 주가 조작 지금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태고, 그래서 지금 이제 2파전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KG 그룹. KG 그룹과 지금 쌍방울 간에 지금 2파전인데 누가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근데 쌍방울 같은 경우는 1조 원 정도 현금을 또 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차입은 좀 불가피한 것 같고요. KG 그룹도 현금은 있는데 이게 1조 원이 적은 금액이 절대 아니거든요. 당연하죠. 근데 이거를 누가 인수할지는 아직은 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인수하는 것 때문에 주가들이 워낙 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 좀 주의는 하실 필요는 있는 것 같고 인수하려는 목적이 어쨌든 뭐 거기 뭐 이렇게 나오는 뭐 보도나 이런 것들 보면 결국 쌍용차를 이제 인수를 해가지고 그 전기차로 좀 이렇게 모멘텀을 좀 받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다만 또 거기에 또 워낙 또 큰 부지가 있잖아요. 쌍용차 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또 개발 얘기도 좀 나오는 거는 같더라고요. 일부. 그 쌍용차 부지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뭐 주가 올라갔다는 얘기도 좀 많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제밥에도 관심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 인수 주체들이 무슨 생각으로 하는 건지는 근데 일각에서는 좀 그런 얘기들도 좀 하고는 있더라고요. 쌍방울이야 뭐 속옷 회사가 이제 모기업이고 주력이고 KG그룹은 어떤 회사입니까? 뭐 하는 회사입니까? KG그룹은 옛날에 이제 경기화학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석유화학 기업이긴 한데 KG가 지금 근데 최근에 하고 있는 사업이요. 그쪽도 있긴 있지만 원래 그 KG 케미칼이 비료 회사도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한 몇 년 됐는데 그 동부제철 있죠. 제철사도 인수했어요. M&A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저게 언론사죠. 언론사 중에 2대1이. 2대1도 갖고 있고요. KG 이니시스라고 그 전자결제회사. 그 회사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되게 좀 여러 군데 다 하고 있어요. 그렇게 뭐 알려지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M&A 많이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M&A 거의 전문 기업이라고 보셔도 될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을 좀 많이 인수했습니다. 자동차하고는 상관은 없는 기업이에요. 네, 자동차하고는 그러니까. 크게 연이 없는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1474님이 주류 주가도 계속 올라갈 수 있는지요? 이거 방역도 풀리고 소비량도 많이 늘지 않을까? 왜냐하면 오늘부터 이제 또 다 풀리잖아요. 해제도 되잖아요. 근데 이게 주식 투자라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게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주가가 한번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표적인 게 두 개잖아요. 롯데칠성, 하이트진로. 한번 나중에 차트 한번 봐보세요. 이미 다 저기 이미 다 올라가 있어요. 1월 달에 올랐어요. 그것도 이미?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했고 지금 최근에도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주가는 그걸 먼저 생각해서 투자를 하셔야지. 이거 너무 뻔하잖아요. 사실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건데 그거 확인하고 사면은 나만 좀 너무 늦어버리는 거죠. 지금 생각하면은 지금부터 하면 올라가겠다 생각하면 이미 1월 달부터 이미 올라갔습니다.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가 미국 엘라바마 공장에 전기차 생산 라인 증설한다고 해요. 뭐 한 3억 달러 그러니까 3,600억 정도 투자한다는데
일단 이유가 뭡니까 여기? 일단 지금 현대차가 지금 엘라바마에 원래 공장이 있죠. 공장이 있어요. 이게 이제 거기에 뭐 소나타, 산타페, 투싼 이런 것들이 생산되는 공장인데 내연기관이잖아요. 근데 주주들도 그렇고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얘기를 했던 게 현대차 도대체 미국에서 언제 공장 짓고 현지 생산할 거냐 이 요구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에서 생산을 해야 뭐 세제 혜택 같은 거, 그렇죠. 바이오 아메리칸 맞아요. 보조금도 좀 받을 수가 있으니까 걱정을 좀 많이 했는데 지금은 울산에서만 생산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거기서 수출을 하는데 드디어 이제 발표를 했고요. 이번에 신규 공장을 짓는 건 아니고 거기에 산타페나 이제 아반떼라든가 뭐 일부 모델들은 좀 노후화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전만큼 많이 팔리는 모델들은 아니다 보니까 요 공장을 일부 개조를 해가지고 지금 거기 이제 더 짓는 거죠. 증설을 해서 전기차 전용 라인을 이제 이번에 3,600억 들여가지고 엘라바마 공장 안에 이제 짓는 거죠. 그래서 그걸 생산을 효율화하는 것 같고 그래서 올해 12월부터 제너시스 GV70 이게 전기차거든요. 요게 이제 생산이 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처음으로 생산되는 현대차의 첫 모델이죠. 전용 전기차 모델이 12월부터 이제 생산이 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GV70 그 전기차가 지금 국내도 그럼 생산이 되는 국내는 건가요? 지금 GV60으로 알고 있고요. 60. 70은 아마 미국에서 처음으로 생산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GV70은 제가 알기로는 아직 전기차 모델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원래 현대차가 미국의 그 테네시인가 거기에다가 전기차 전용 생산 공장을 뭐 짓겠다 이런 뭐 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엘라바마 기존 공장의 이 전기차 라인을 새로 아까 말씀하신 산타페 뭐 투싼 이런 거 좀 오래된 기종을 이제 그건 그만하고 전기차 라인으로 이제 새로 그 바꾼다는 거잖아요. 새로 신설한다는 얘기 있었는데 왜 이걸 그 얘기는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뭐 새로 신설한다는 기대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신규 공장 짓겠다 이런 기대를 작년에 많이 했어요. 근데 뭐 일단 현대차가 뭐 직접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주변에 뭐 전문가분들이나 애널리스트 하는 얘기는 전기차 수요가 미국에 아직은 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5%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적죠 아직은 시장 규모에 비해서는. 그래서 일단 현대차 입장에서도 지금 모험을 걸기보다 일단 점진적으로 가겠다는 좀 그 계산이 아닌가. 일단은 전용 공장보다는 먼저 GV70부터 한두 개 모델부터 천천히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성과를 보면서 그게 좀 어느 정도 보이면 좀 공격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이게 근데 좀 일부 걱정도 되는 게 지금 어차피 미국 시장이 커지는 건 누가 봐도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뿐만이 아니고 지금 먼저 공격적으로 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저도 그건 좀 솔직히 아쉽긴 하거든요. 제 입장에서도 아니 뭐 비용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데 당연히 만들면 적자 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직은 뭐 BBB 법안이라고 미국의 소외복지 지출 법안이 그게 통과돼야 이게 보조금을 받거든요. 아직 통과는 안 됐어요. 미국에서도. 언젠간 통과시키겠죠. 바이든 공약이니까. 근데 이제 현대차가 좀 소극적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이런 거 통과되는 거 확인하면서 좀 하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전용 공장보다는 일단 그쪽에 증설을 먼저 결정한 거 아니냐. 좀 그런 내용인데 현대차의 전략은 있겠죠. 근데 이제 다만 이 주주분들이나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차라리 그냥 신규 공장 짓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좀 아쉬움은 좀 일부 있긴 있습니다. 다른 자동차 메이커들 같은 경우에 미국의 전기차 전용 생산 라인을 이렇게 구축하고 이런 경우가 있죠. GM이나 포드 같은 경우도 실제 그리고 올해부터 아직 물량은 많지 않은데 특히 뭐 GM은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얼티움셀 배터리 공장도 지금 건립을 하고 있고 포드는 SK랑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전용 공장 통해 가지고 그 픽업 트럭 있죠. 그게 이제 올해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좀 GM이나 포드는 이제 미국에 직접 짓고 있고 뭐 혼다도 그렇고 도요타도 짓는다는 얘기는 일부 있더라고요. 그럼 현대차가 그 전기차 전용 생산 공장을 짓겠다는 걸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아니죠. 그건 아닌데 지금 이제 일각에서는 좀 먼저 이거부터 그러니까 먼저 엘라바마 공장에 증설부터 하고 거기서 현지 생산하면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거를 신규 공장 안 지키는 조금 굉장히 왜냐하면은 결국 미국이 엄청난 지금 전쟁인데 여기 공장이 없으면 또 뒤처질 수밖에 없거든요. 생산량 면에서도. 자 마지막으로 중국 정부가 지난주에 은행 지급 준비율 또 인하했어요.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4달 만에 또 지난 12월에 한 번 인하했으니까 이번에 4달 만에 추가 인하한 거잖아요. 이게 어떤 기대 효과가 있고 궁금한 거는 우리 증시에 이게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안 되느냐 이거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일단 지급 준비를 인하했다는 건 돈을 풀겠다는 거, 경기를 부양시키겠다는 100조 정도 거잖아요. 풀겠다는 겁니다. 네. 100조 정도 지금 풀겠다는 이제 얘기가 나왔고, 근데 시장이 오늘 그렇게 반응을 못했던 건 네. 이게 0.25% 인하했잖아요. 예. 원래 시장은 0.5 정도를 예상을 했어요. 예. 근데 이제 0.25밖에 안 했네. 너무 소극적인 거 아니냐. 예. 지금 중국 경기가 엄청나게 좀 하강 압력을 받고 있는데 예. 시장에서 예상하는 강도보다 너무 낮게 나오니까 시장이 일부 좀 실망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중국 정부의 의도는 우리가 모르지만 예. 지금 어쨌든 중국 정부는 100조 원 정도 풀었고 네. 중요한 건 이번 주거든요. 이번 네. 주 20일입니다. 이제 내일 예. 모레인데 그 인민은행이 대출 우대 금리를 발표를 해요. 그게 실제적인 기준금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것까지 낮추면 시장은 좀 환호할 가능성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그래서 사전 작업은 한 것 같고, 근데 이번에 어쨌든 4월에 20일 날 그거를 실제로 인하를 해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 증시에는 이게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긍정적이죠. 왜냐하면 중국이 돈을 풀면 예. 중국 경기가 회복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예. 지금 중국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지금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실제 그런 거는 확인은 안 되던데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좀 팔았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중국이 부양책을 세게 써주면 예. 한국 기업들의 실적은 예전에도 좋아졌습니다. 실제로. 그렇군요. 그래서 기대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내일은 전병서 중국 경제금융연구소 소장과 함께 경제가 둔화된 중국의 출구 전략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홍사원의 경제쇼였습니다. K 드라마 And the Oscar goes to Parasite. K 무비 K 팝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K 열풍 이제 최경영의 최강 시사가 이어갑니다. 대한민국 대표 K 시사 매일 아침 7시 20분 최경영의 최강 시사. 시간 좀 내주오 들을